안녕하십니까.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붉은 광장 전승절 이모저모 북한군도 참석했죠.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이 시리아 알 졸라니를 환대했습니다. 전직 알카이다 아이시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과연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힘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덕수를 내세우기 위해서 김문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것도 비대위 단독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새벽 시간에 이제 국힘당 대선 후보 모집을 받고 한덕수를 끌어들였죠. 한덕수는 재빠르게 당원 당비를 내고 또 가입하고 서류를 냈습니다. 이런 총극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원들이 거세게 일어난 거죠. 일단 국민들의 여론, 저도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국민들이 이 국힘당에 엄청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들 황당하죠. 자신들은 돈을 얼마 내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당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여기 여론조사든 어떤 형태로든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갑자기 드러났다, 아니면 비리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 한덕수와 합치는데 문제는 한덕수에 거의 양보하라는 겁니다. 한덕수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조금 지지율이 앞선다. 그러니 김문수는 물러나고 한덕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덕수라는 인물은 과거에 유명한 정치인들 DJ나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쫙 작업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로 추대되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한덕수는 국힘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데리고 와서 총리를 시켰을 뿐입니다. 원래 문재인 DJ 노무현 인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김문수를 끌어내렸는데 이걸 용납할 정상적인 이 두뇌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당원들이 결집해서 전 당원 ARS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자동적으로 이제 후보 자격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권영세는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권성동 대행, 이건 역시 비대위입니다. 비상 이제 대행 체제죠. 자, 이건 역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권성들도 이제 끌어내려야 되죠. 그리고 폴리 한길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가 이제 한덕수를 앞서고 국힘장 무당층 김이 한덕수보다 앞서고 자, 후보 교체 잘못되었다. 당연하죠.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도 이것은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안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서 바로 그것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는 이런 당원의 뜻을 받아서 겸허히 수용하고 일단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어떤 회의를 한다, 협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빅 텐트를 친다, 그리고 한덕수도 조인해달라, 힘을 실어달라, 이런 이야기 김문수가 했습니다. 덕담이죠. 그리고 여전히 내각제 흉계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각제 캠프는 거대한 존재로 바깥에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금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김문수와 딜을 보려고 할 겁니다. 이런 딜은 계속 시도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때도,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다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하면은 그 다음에 책임 총리제 하자. 이 국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선 후보는 사실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이제 문재인, 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내각제 책임 총리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책임 총리제 해?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 국힘당에 심각한 어떤 상처를 입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 이 김문수가 박해받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언더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김문수를 박해하는 외부의 이제 거대한 부패, 이 수구 세력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은 김문수가 유리할 거다, 혹은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제 거대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힘당이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대선은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죠. 부정선거가 없고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지지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뭐 김문수든 누가 되든 굉장히 어려운 게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힘당 후보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대선에서 승리한다, 뭐 패배한다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올바른 사람이 당을 이끌고 그리고 이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그 정당이 진정한 이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정권을 장악하는 것.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도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그런 정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두 사람 다 이 과거에 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최근에 이 국민적인 여론을 고려해서 사전선거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2017년에 이재명 후보는 자 이제 별도로 기자들을 모아서 사전선거 그리고 전자개표기 이런 것은 없애고 이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신들이 했던 발언 이것을 고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 뭐 이야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덕수를 미는 배후 내각제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윤 세력이 있죠. 그런데 이들 친윤 세력에 윤석열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 이제 대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윤석열 이름 섭자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윤석열 이름 섭자가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국민 호소를 했다.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계엄을 한 지도자.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엄을 했을 때는 군대를 이용해서 자 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죠. 바로 그것을 윤석열이 시도했습니다. 자 어떤 목적을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야당이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깡패 정당이다. 쓰레기 정당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이 이 계엄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계엄이 아니다. 대국민 호소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윤은 만약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김문수 대선 선거 운동에 윤석열 이름 석자를 계속 가져온다. 자, 이거 선거판 망칠 일이 있습니까?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뭐 한덕순이 이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뭐 이 소위 윤빠로 분류되는 이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어떤 저널리스트들이 있겠죠. 이들이 입장 전환,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여러 형태로 이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에게 맹공을 가하고 인신공격을 가하고 자 그리고 김문수가 이제 끌어내려져 오니 그 다음에 이들은 환호하면서 한덕수가 어쩌고저쩌고 띄웁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한덕수가 물러나야 될 상황이 되자 이들은 잽싸게 이제 김문수로 후보가 결정되었으니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제 낯뜨겁습니다. 이제 이런 일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 원칙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보수주의자다 혹은 뭐 진보주의자다. 자신이 추구하는 아젠다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정직한 정치인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지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덕수를 띄우는 사람들은 한덕수가 왜 내각제냐 그것은 어느 도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덕수를 비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3일 이 기사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뭐 정대철, 이낙연 늙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독일식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미 이렇게 다 떠들고 그리고 국힘당 내 세력 그리고 동교동 세력 이들이 모여서 한덕수를 밀면서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뜻을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쌍권이죠. 그리고 뉴탐사 국힘당에 반대하는 이제 좌파 유튜버입니다. 자, 한덕수 후보를 만든 김건희 측근 김병훈 목사
이들 주변에 뒤지면은 윤과 그리고 이제 한덕수의 관계 이런 자료는 줄줄 쏟아집니다. 그리고 뉴탐사는 이런 것을 추적하죠. 그리고 우파 진영에서 문갑식 기자가 또 이 부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한덕수랑 윤석열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덕수는 퍼핏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덕수를 매개로 무언가 이제 차기 정권을 다시 옹립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아젠다를 추구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도 다 가담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그리고 이런 뭐 농담짤이 올라왔습니다. 한덕수가 10,000원 이제 당비로 냈습니다. 그런데 70대 노인에게 10,000원을 갈취했다. 뭐 이런 농담짤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 파키스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조용합니다만 이 서구올에서는 중국 전투기 제-10입니다. 챈두-10이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0이 이제 어떤 미사일을 이용했는가 이런 것을 잠깐 배제하고 제-12 라팔 세대를 격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호이 30 그리고 미그 29도 있습니다. 이 제-10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언론은 객관적으로 이 전투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제-12 라팔보다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객관적으로 스펙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이제 이 기종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바로 이 고정익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뭐 전폭기, 전투기 날개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익기의 취약성 이것이 드러난 거죠. 현대전에 있어서 어떤 제대로 된 이제 현대화된 공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이 고정익기가 상당히 이제 무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세한 공군 전력에 의존하는 미국과 서구에게는 굉장히 이제 괴로운 기사입니다. 지상군에 있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비교가 되지 않죠. 뭐 북한 지상군, 베트남 지상군 엄청납니다. 미국과 서구는 공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공군 우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적을 제거한다. 그런데 이게 저렴한 중국산 전투기에 밀리는 겁니다. 이 제-12 라팔보다 우월하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여기에 문제는 바로 미사일입니다. 자, 그리고 유라시아 리뷰에서도 뭐 제-10이 뜨는데 이 만약에 라팔을 한 대 산다. 그런데 뭐 제-10을 한 5대 정도 산다. 6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공군을 지원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아왁스 이것은 명백하게 서구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서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걸 찾기가 힘들더군요. National Interest 미국의 이제 네오콘 잡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중국산 PL-15E가 파키스탄 손에 들어가서 인도 이제 공군기를 격추했냐. 여기에 대한 기사들, 뭐 이거 이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미국과 서구에 심각하다. 이 뜻은 바로 한국 공군에게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쟁, 여기서 두각을 나타낸 무기가 2가지 있습니다. 고정익기, 뭐 제-10으로 쏘았던 아니면 수호위로 쏘았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은 일단 뭐 아왁 시스템, 공중 조기 경보, 뭐 450km에서 날아오는 인도 공군기를 이렇게 모니터링 했다는 겁니다. 물론 파키스탄 공군에 과거 이제 미국과 서구가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적하고 마지막에 이제 PL-15로 요리를 했죠. 중국산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인도 역시 파키스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했죠. 여기에 이제 브라모스가 등장합니다.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부각된 2개의 무기, 첫 번째는 PL-15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인도 측이 가지고 있는 브라모스, 이것은 OEM 생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미사일이죠. 그런데 인도가 여기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기여를 했는가, 이게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사일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은 그냥 러시아산을 바로 가져왔다. 여기에 이제 씌우고 브라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이제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제 러시아 미사일이다. 결국 중국산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 그리고 이제 이 중국산 전투기는 일단 값싸게 구매해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J-12
부각이 된 겁니다. 라팔보다 훨씬 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의 강점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무기가 결국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서구 무기, 라팔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 다른 종류의 무기 이것은 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서구 무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뭐 티파니나 이런 데 명품 매장에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만든 거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소량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러시아가 미사일 한 100발 쏘는데 우리는 한 10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러시아보다 훨씬 비싸죠. 자, 10발, 100발 붙으면은 100발이 이깁니다. 이게 중국산, 러시아산 무기. 미국과 서구는 자, 이런 저렴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아예 뭐 그런 라인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비싼 무기만 만드는데 돈벌이용으로만 하는 거죠. 뭐 큰 전쟁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 이 무기 수출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 확대 이것 때문에 미국과 서구의 전략적인 입지가 이렇게 이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무기 이꼬르 그 어떤 무기를 파는 국가의 어떤 지정학적인 영향력 확대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그래서 이 미국산 무기에 대한 비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매우 민감합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라팔 세대 수호의 30 미그 29 5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뭐 초풍 낙엽처럼 떨어진 것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역시 파키스탄에 피해를 입히고 파키스탄 역시 인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인도의 이제 공군기지에 공습을 받고 또 이제 미사일이 이용되었죠. 그리고 인도 역시 파키스탄에 이제 F-16을 보관하는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브라모스 OEM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중국의 PL-15 결국 이들 국가의 무기가 부상되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제 무기도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만 대량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 군대 문제 이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인들 자체가 이제 싸움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인도와 파키스탄은 민족이 다릅니다. 이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이쪽처럼 이제 사실 페르시아에 좀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인도 사람들이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항공모함이 가는 건데 꿀렁꿀렁합니다. 잔잔한 바다인데도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꿀렁꿀렁하죠. 인도 항모가 지나가면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장이 생깁니다. 결국 이 스테빌리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항모가 이제 이렇게 운항하고 있는 중에는 전투기 이착륙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가능할 겁니다. 이건 이제 항모로서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자, 항모가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적들이 항모를 격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 인도 아직까지 이제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이제 전승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전승들 글로벌 파시스트를 무너뜨린 이제 이 무너뜨리는데 여기 사실은 공산 세력과 그리고 서구 세력이 함께 조인했습니다. 일본도 패망시키고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도 이제 무너뜨렸죠. 그런데 주코프 장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코프와 이 콘스탄틴 로크섭스키는 자 이제 서로 반대쪽에 오면서 붉은 광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장면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읽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주코프의 말이 있습니다. 이 주코프, 서구는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시스트 세력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구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히틀러 배후에 서구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1차 대전 이후 독일을 재건할 때 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까? 미국의 러버베런들입니다. 미국의 락카펠러든 포드든 이런 사람들이 이 독일 경제 부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자금. 자, 이 독일을 무장시킨 다음에 공산 세력과 맞서게 하겠다. 이게 이제 서구의 원래 목표였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2차 대전. 자, 히틀러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크고 일본 역시 그랬습니다. 이들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함께 조인했습니다만 독일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는 역시 이 러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승절에 1920년대 사용된 이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부식 무기들 이렇게 이제 쭉 따라오는 거죠. 예전부터 이 러시아 군 무장, 붉은 군대 무장사의 재현입니다. 뭐 이런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에 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중국 관계의 뭐 강화, 이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고 분열시킨 다음에 한쪽씩 이렇게 약화시킨다. 이것이 미국과 서구의 전략이죠. 그런데 러우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인도는 전통적인 친분에 의해서 또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 이란 손을 잡고, 물론 뭐 인도, 파키스탄 둘러싸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미묘한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국과 러시아는 뭐 이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뭐 강화될 거다. 역사상 가장 강한 시기다. 이 상호 간의 유대관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번 전승절 기념해서 또 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을 이제 오크에 비유하는 거죠.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자, 그리고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데이비스 이제 중령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모르고 있다. 러시아를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또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현명하게 처신을 하는 거죠. 이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러우전에서 무엇이 가장 미국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제 어떤 영향권, 이것은 이제 러시아 영향권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불장난을 하게 되면은 결국 러시아는 무력으로 하게 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이제 무력으로 했을 경우 더욱더 공고해지고 강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서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미국은 러시아를 가까이 두어야 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건 뭐 대표적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군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군 장군들 뭐 김용복, 뭐 리창혁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군 포탄, 그리고 이제 곡산포라든가 이런 거 포병 운영병들, 이들이 와가지고 작전을 했던 거, 이 여기에 대한 증거는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전투병이 어떻게 싸웠는지 거기에 대한 전투 영상은 구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와 북한이 참전했다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실제 이제 지상전을 수행을 했는가, 뭐 총 들고 싸우는 겁니다. 영토 탈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구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개 대대 내지 두 개 대대 정도,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윌 슈라이버도 이런 글을 썼는데, 이 북한이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것 같다. 몇 개 대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투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전했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북한군이 매우 뛰어난 게 아닌가. 특별한 준비 태세 없이 가가지고 잠깐 훈련받고, 자, 완전한 장비를 갖춘 야전군 10만 명의 이제 나토 우크라이나군이 이 쿠르스크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파괴했습니다. 유럽 나토를 단독으로 격파할 수 있는 야전군. 그리고 만약 큰 전쟁이 터졌을 경우 북한 내부 사회의 저항을 무시하고 대규모의 병력을 또 이제 유럽에 투입할 수 있죠. 이것은 서구에게는 또 하나의 악몽입니다. 자, 지금 북한군 이제 군인들 와가지고 장군들이 와서 이렇게 전승절에 참가하고, 그리고 푸틴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치하를 했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한국 TV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중요한 인물. 자,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이죠. 너무나 작은 나라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실 분도 있는데, 바로 프랑스와 미국이 이브라임 트라오레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브라임 트라오레가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국민을 위한 겁니다. 자국민을 위에서 쳐들어오는, 밀고 내려오는 테러리스트를, 이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경제를 재건하는 거죠. 이것을 돕는 나라가 어쨌든 이제 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이 어떤 안전 보장을 좀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금을 노리고 이브라임 트로레를 제거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미 부유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